반갑습니다. 저를 아시던 분들도 아마 저를 잘 못 알아보실 겁니다. 살이 좀 많이 빠져가지고 제가 이제 이제 모 방송에서는 1년 사이에 한 20kg 뺐습니다 얘기했지만 제가 오늘 체중을 달아보니까 한 26kg 정도 1년에 빠졌더라고요. 뭐 놀라서 이제 시작이에요. 근데 이제 그래서 제가 얼마나 건강해졌나 병원에 이제 가서 좀 이거저거 좀 제 아는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정상 체중으로 가려면 앞으로 8kg는 더 빼라. 그래서 태어나 처음으로 의사 멱살을 잡아봤네요. 예. 자,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변화를 경험하고 이 변화에 따라 사람들은 적응하며 살아가잖아요. 실제 저도 처음부터 이런 심리 상담 쪽을 공부했던 건 아니고요. 제가 원래 처음에 대학에 들어갔을 때는 원래 영문과를 갔습니다. 영문과를 가가지고 영문학을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영문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건 내 전공이 아니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전공을 바꾸게 되었는데 사실 제가 전공을 바꾸게 된 보다 묵직하고 중대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제가 대학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돼가지고요. 제가 그때 제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을 맞게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 그때 제 첫사랑을 만나게 되죠. 아시는지 모르겠다. 교회 오빠라고. 교회 오빠라고. 근데 이 교회 오빠가 그냥 오빠가 아니었잖아요. 키가 막 183에 엉덩이가 막 등에 붙어 있는 아주 극강의 뒤태를 가지고 있는 남자였는데 중요한 건 이 오빠는 저를 좋아하지 않았다는 거. 그래서 제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남자의 눈이 나를 바라보게 할까? 어떻게 하면 그 고개가 내 쪽을 좀 돌아보게 할까? 어떻게 하면 그 발걸음이 나를 향해서 투벅투벅 오게 하나? 어떻게 하면 그 가슴이 열려서 심장이 내 앞에서 펄떡펄떡 뛰게 하나? 제 머릿속엔 이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방법을 찾아야죠. 해법을 찾아야죠. 그게 아니면 견딜 수가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심리학을 결정을 하고 한 10년 정도 넘게 공부를 쭉 하다 보니까 이제 자신이 생기더라고요. 이제는 그 눈이, 이제는 그 고개가, 이제는 그 발걸음이, 이제는 그 심장이 제 앞에 와서 무릎 꿇게 할 자신이 생겼어요. 제가 그 자신감을 가지고 그 남자에게 갔습니다. 갔더니 애가 둘이야. 애가 둘. 저한테는 결혼 안 한다 그랬었거든요. 제가 너무 상심을 하고 있다가 고개를 들어보니 저 말고도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상처받고 아파하고 힘들다 말하고 고통스럽다 이야기하더라. 그렇다면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 바로 그 사람들이 누굴까 좀 살펴보니 그 사람들이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게 내 부모였고 그게 내 형제였고 그게 내 아이들이었고 그게 내 가장 가까운 친구였고 제일 믿었던 그 사람들이 나에겐 가장 큰 아픔과 상처를 주는 사람이더라. 그렇다면 저도 제 인생에 나름 그 나지막한 문지방 하나 넘어보자고 전공까지 바꿔가면서 수많은 노력을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넘어야 될 수많은 인생의 감정 언덕과 문제 언덕과 그리고 수많은 여러 가지 관계 언덕들을 다른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넘고 있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심리학 안쪽으로 좀 쑥 들어가 봤더니 심리학은 크게 두 가지 주제에 집중하더라고요. 그 첫 번째 주제가 바로 뭐냐? 변화라고 하는 주제고요. 두 번째 주제가 바로 뭐냐? 적응이라고 하는 주제더라. 그런데 이 변화, 우린 한 번도 변화를 멈춘 적이 없고 지금도 변화하고 있고 우린 앞으로도 변화할 텐데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변화는 우리에게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또 우리뿐만 아니라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변화한다는 우리가 눈으로 보잖아요. 우리가 어차피 여기 온 김에 우리 변화 한번 좀 얼마나 변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 한 3초 동안 좌우에 계신 분들 얼굴을 아주 뜯어져라 한번 볼 거예요. 자,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얼굴 한 3초간 살펴봅니다. 자, 살펴볼게요. 자, 그죠. 잘 보셨어요. 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가 10년 전엔 이렇게 안 생겼었어요. 우리가 지금 먹고 살고 그냥 열심히 사느라고 얼굴이 이 모양이 됐지. 그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지금처럼 변화했듯이 앞으로도 변화할 텐데 심리학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니 우리가 이야기했던 변화 말고 또 한 가지 주제가 있더라. 그 두 번째 주제가 바로 적응인데 이 두 가지 관계가 참 놀랍더라는 거예요. 왜? 똑같은 변화 속에 봤더니 누군가는 좋은 적응을 하더라는 거예요. 반면 또 똑같은 변화 속에 누군가는 만족스럽지 못한 적응을 하더라. 좋은 적응을 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더라. 내 인생은 괜찮다, 살만하다, 이만하면 족하다, 나는 행복하다 이런 고백을 하더라. 상대적으로 만족스럽지 못한 적응을 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더라. 내 인생은 황이다, 꽝이다, 똥이다.
뭐 이렇게 말하더라. 아, 만족스럽지 못한 적응 끝에는 만족스럽지 못한 고백이 이어지는구나. 그럼 우리는 생각하게 되죠. 왜 우리는 같은 변화 속에 서로 다른 적응을 하고 서로 다른 적응 끝에 서로 다른 고백을 하게 될까? 말을 바꿔보자면 우리에게 무엇이 있다면 우리도 좋은 적응 끝에 좋은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오늘은 요 네모가 채워지면 우리 강의는 끝날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볼까요? 나는 내 인생에 있어서나 그리고 내 부모와의 관계에 있어서나 또 내 파트너와의 관계에 있어서나 또 내 아이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나 나는 프로다. 손 들어볼까요? 두 분이 손 드셨어요. 목사님까지. 세 분 손 드셨는데 저분 아무리 봐도 사모님 같은데. 예. 자, 세 분이 손을 드셨는데, 우리가 여기 지금 약대교회에 있는 이 정도 인원에 세 분이 손 든다는 건 거의 기적입니다. 보통 손을 거의 못 드세요. 보통 이렇게 손을 드시는 분들은 둘 중에 하나예요. 아주 얼굴이 툭 꺾거나, 아니면 진짜거나. 저는 진짜일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세 분을 제외한 나머지 우리들은 왜 손을 들지 않았을까? 여긴 10대도 있고 20대에도 있고 30대도 있고 40대 그 이상 되신 연령분들도 계신데 숱한 인생의 다양한 연령대를 살아가는 분들이 다 계심에도 불구하고 왜 세 분밖에는 우린 손을 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겸손해서? 아니요. 누구도 우리에게 네가 프로다 아마추어다 이런 얘기를 해준 적도 없을 뿐더러 그 기준도 우리는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오늘은 그 기준들 중에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프라이드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여러분, 프라이드는 뭡니까? 영어 못합니까? 프라이드는 뭐죠? 그죠? 자동차죠. 예, 자동차인데요. 많은 분들이 정답을 말씀해 주셨어요. 자부심이다, 자긍심이다, 자존심이다,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해 주셨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안으로부터 쫙 올라와야, 바닥부터 쫙 올라와야 이게 진짜다 이렇게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그죠? 아멘. 예, 할렐루야. 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 바닥부터 쭉 올라온다고요? 저 안쪽부터 쫙 올라와야 진짜라고요? 아니요. 어떻게 된 게 우리의 자부심이라고 하는, 우리의 프라이드라고 하는 건 배꼽선을 넘지를 못하고 바로 꺼지냐고요. 저만 쓰레기인가요? 우리 다 그런 거죠. 놀랍게 다른 사람들의 자부심은 그렇게 하늘을 찌르는데 왜 나의 자부심은 늘 배꼽선을 넘지 못하고 늘 거품처럼 꺼져버리는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왠지 아세요? 이 자부심이라고 하는 건 안으로부터 올라온다고요? 아니요. 보이는 게 답니다. 들리는 게 다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여기 지금 청년들도 있고 청소년도 있고 여기 부모 세대들도 많이 계신데 제가 3초 동안 우리 실험 하나 해볼까요? 자, 우리가 자식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 다 부모님, 나를 낳아주시거나 키워주신 부모님들 계실 거예요. 자, 지금부터 머릿속에 3초간 나를 낳아주시거나 키워주신 부모님 한번 떠올려 볼 겁니다. 자, 지금부터 떠올려 보겠습니다. 자, 떠올려 봐요. 자, 지금 머릿속에 떠올린 여러분 부모님들이 여러분 사랑했을까요? 여기서 이렇게 심각해지시면 안 됩니다. 예. 자,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여러분 사랑했을까요? 예, 좋습니다. 여러분들 부모님들은 여러분들을 사랑했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는 본 적이 없으니 잘 모르겠고요. 다만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을 사랑했다고 그렇게 해석하네요. 이건 무슨 얘기냐? 여러분, 관계에는 팩트라는 게 없어요. 사실관계라는 게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관계는 다 해석이에요. 인터프리테이션이라고 하는 해석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왜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사랑했다고 해석하는가? 간단합니다. 우리는 그분들이 했던 말과 행동에서 사랑이라는 날 우리가 추출해 그걸 가슴에 박아 머리에 올려. 그랬다가 저 같은 전문가가 물어봐요.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을 사랑했습니까? 라고 여쭤보면 여러분들이 예라고 하는 자기의 가지고 있던 그 해석을 저한테 고백으로 꺼내 놓는 거예요.
여기 부모님 세대들 계시죠? 여러분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에게 어떻게 잘한다, 이쁘다, 착하다, 훌륭하다, 용돈 팍팍팍, 유산 미리미리 막 팍팍팍 줘보세요. 애들이 어떻게 엄마가 나를 사랑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해, 이렇게 해석한 걸 지가슴에 박았다, 머리에 올렸다. 저 같은 사람이 동일한 질문을 하면 그때 아이들은 얘기합니다. 네, 엄마가 저를 사랑해요, 아버지가 저를 사랑해요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고백으로 꺼내 놓는 거예요. 뭘 통해서? 본 것을 통해 이해하는 겁니다. 들은 것을 통해서 이야기를 우리가 알게 되고 파악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가족에게 무엇을 남길 것인가? 내 아이들에게, 내 부모님에게, 내 형제에게, 내 친구에게, 그리고 나와 가장 가깝고 내 인생에 중요하다는 바로 그 사람들에게 나는 무엇을 남길 것인가? 많은 부모님들은 재산을 남기겠다고 하시죠. 많은 친구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존재감을 남기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 세대의 특징은 뭐냐? 자기를 보여주는 데 있는 거니까. 그런데 제가 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뭘 남기셔야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스토리를 남겨야 돼요. 스토리가 길다면 문장을 남기셔야 될 겁니다. 문장이 길다면 단어를 남겨야 될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나에게 단어를 주거나 다른 사람이 나에게 문장을 남길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 문장은 내가 만드는 거예요. 10대의 문장은 10대의 문장대로, 20대의 단어는 20대의 단어대로, 30대의 스토리는 30대의 스토리를, 그 이상의 기성세대는 자기만의 스토리를 갖게 되는데 중요한 건 누가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드는 겁니다. 많은 청년들이 이야기합니다. 저는 자존감이 낮아요. 많은 부모님도 이야기합니다. 저도 자존감이 낮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보여줄 때가 된 것 같아요.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시죠? 뭐라고? 자존감 가지세요. 자신감 가지세요. 프라이드 가지세요. 프라이드 갖는 게 힘입니다. 핵심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전 관심 없습니다. 자존심이 있거나 없거나, 프라이드가 있거나 없거나, 갖거나 말거나 전 관심 없어요. 다만 뭘 해야 되는가? Show your pride. 여러분들의 자부심을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젊은 세대 자신 없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내 단어를 하나 만들어서 나는 이거야, 나는 이거야, 사소하지만 나는 이거야.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그것으로 불러줘요. 여러분들 부모 세대들에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 세대의 자부심이 다음 세대의 자부심이 돼요. 부모의 자부심이 내 아이들의 자부심이 돼요. 아이들이 이제 성장하죠. 자녀의 자부심이 부모의 자부심이 됩니다. 아랫세대의 자부심이 윗세대의 자부심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대와 다음 세대를 통과하는 이 자존감이라고 하는 이 단어, 이 프라이드를 중심으로 해서 누가 나에게 이걸 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Make my name. 내 이름을 만들고 make my sentence. 내 문장을 만들고 make my story. 내 이야기를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자존감을 내 배꼽선에서 위로 올리는 방법이고, 있는 것을 가지고 드러내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본 것을 통해 이해해요. 들은 것을 통해 판단하는 겁니다.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 우리 주님은 손바닥을 보여주고 옆구리를 보여주고 음성을 들려주고 모습을 보여주고 하늘에 올라가는 것도 다 보여주셨죠. 본 자가 있으니 증언한 겁니다. 증언하는 자가 있으니 적는 자가 있었던 거예요. 적는 자가 있었으니 우리는 그걸 보고 2000년 전 그들의 모습을 상상하고 그 신앙 속에서 새로운 꿈을 꾸게 되는 겁니다. 나이? 아니요. 사람은 역할로 살아요. 그 역할 속에 나는 어떤 스토리를 만들 것인가, 어떤 문장을 만들 것인가, 어떤 단어를 내 스스로 이름표로 붙일 것인가. 오늘 해가 지기 전에, 잠들기 전에 기도하며 그 단어와 그 문장과 그 스토리를 만들어 보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질문을 좀 받아보고 싶어요. 자, 우리 청년들 가운데 제가 좀 질문을 받아보고 싶은데 괜찮아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무료. 이거 기회야. 좀 교회에서 같을 때에 좀 많은 관계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청년부 리더를 하고 중고등부 교사를 하고 이렇게 있는데 좀 이렇게 마음을 여는 게 많이 힘든 것 같아요. 제가 저도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대가 막혀 있다는 걸 아니까 저도 여는 게 많이 어렵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이 마음이 그쵸. 소통에 대해서 이제 얘기해 주셨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막 이렇게 붙기만, 그러니까 어쨌든 닫혀 있으니까 이게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 교수님 어떤 말씀을 우리 청년에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첫째, 관계는 다 어려워요. 나이 들잖아요. 더 어려워요. 그랬다가 유료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자이기 때문에 사랑이 이미 저장처럼 이렇게 바닥처럼 이렇게 아스팔트처럼 쫙 깔려 있어요. 그럼 그 위에다 우리가 어떤 성을 세워야 되겠는가? 관계와 관계를 잇는 건 고리인데 이 고리는 기술이에요.
그 기술은 이제 크게 여러 가지 기술이 있습니다만 가장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기술은 한 3가지가 있어요. 특별히 청년들 중심으로 쓰기 아주 좋은 방법이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칭찬이라는 기술이에요. 근데 칭찬도 기술적 칭찬은 따로 있어요. 이를테면 저는 보통 2가지를 추천해요. 한 가지, 누굴 딱 만나잖아요. 관계문을 열기 위한 제일 좋은 방법은 신체 한 군데 다 고르세요. 신체는 어딜 고르냐면 이제 목을 중심으로 목 아래도 있고 위도 있는데 목 아래는 법적인 문제가 좀 생겨요. 그러니까 이제 목 위가 좋아요. 그러면 목 위 중에는 뭐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뭐 이쁘고 잘생기고 이런 거보다 그냥 그나마 건질만 하고 뭐 정 없으면 뭐 귓볼 뭐 심줄 뭐 이런 거 아무거나 있잖아요. 그러면 한 군데를 딱 골라서 어쩜 이렇게 눈이 예쁘세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우리가 누군가가 역시 넌 눈이야. 어쩜 이렇게 눈이 예쁘세요? 역시 눈이야.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만날 때마다 좀 얘기를 하다가 일단 호감도도 높아지지만 만날 때마다 얘기하다가 그 눈이 예쁘다고 얘기한 사람이 나한테 예쁘다는 얘기를 안 해주잖아요. 그럼 그 사람 앞에 가가지고 눈을 막 깜빡 뭐 이런다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눈이 예쁘다고 이야기해서 눈 하나를 주었지만 그건 우리는 그 사람들로부터 심장을 얻어내게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도 우리는 얘기가 못 들은 것처럼 똑같이 누가 뭐 얼굴에 관련된, 외모에 관련된, 머리에 관련된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직접 알고 있더라도 표현하지 않습니다. 먼저 표현하세요. 제일 좋은 방법이고, 2번째, 만날 때마다 악수하세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접촉만으로도 우리 감정의 50에서 78%가 전달이 돼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3번째가 바로 우리가 제일 알고 있는 미소인데, 제가 이제 청년들 대상으로 연애하는 법 강의 많이 하거든요. 제가 또 2살 연하 남자랑 살잖아요. 쉽지 않다. 그런데 이 미소라는 건 어떤 거냐? 지나가다가 호감 있는 사람이 보면 딱 웃잖아요. 그러면 이 뇌가 흔들려요. 관계를 열고 싶다고요? 마음으로 열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기도하면서 기술을 사용해야 돼요. 그 흔한 기술, 칭찬의 기술, 또 접촉의 기술, 이 미소의 기술, 이 3가지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람을 앞으로 걸어가게 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되는 거거든요. 기술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요, 그 어린 학생들이 음주 흡연이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음주 흡연이 늘어나고 있다. 그 전보다 그리고 담배값도 올랐고 모든 거 다 인상됐는데 음주 흡연이 늘고 있는 건 이건 어른들이 가르쳐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아이들 스스로 호기심에 그런 걸까요? 그걸 막는 방법이 있을까요? 줄이는 방법이 있을까요? 예, 질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애가 2이 있습니다. 보기와 다르게 제가 결혼을 했고요. 애가 2이 있어서 애들이 지금은 둘 다 거의 청년에 가깝습니다. 아주 큰 아이들을 가지고 있는데 아이들이 큰다고 해서 부모의 걱정이 덜어지는 건 아닌데 더 놀라운 건 아이들이 크면 클수록 스스로 갖게 되는 내부 고민은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없습니다. 그냥 밥 먹이는 거예요. 밥 먹이고 방귀 뀌면 냄새나 피해 다니고 그냥 이게 다거든요. 그런데 이런 과정은 우리가 가족으로 함께 살아가면서 그냥 둘 때가 있어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한참 힘들 때, 이를테면 청소년기와 청년기를 지나갈 때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을 막 찾으려고 하면 이게 더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때로는 let it go, let it be, 그냥 두어라. 좀 두었으면 좋겠고요. 또 뭘 하려고 하면 애들이 꼭 그러잖아요.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얘기는 기다려달라는 또 다른 메시지인데 그냥 기다리지만 마시고요. 아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며 부모 역할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0에서 1세일 때 부모는 똥기저귀 갈아주고 젖 먹여주는 보육자 역할을 하는 거고요. 조금 더 커서 아이들 1에서 3세 됐을 때는 애가 스스로 뭔가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양육자 역할을 하는 거고요. 유치원 다닐 때에는 훈육자, 그래 해서 되는 거 안 되는 거 갈라준 훈육자 역할을 하고, 그리고 나서 초등학교 들어가면 이때 격려자 역할하고, 그리고 청소년기가 한참 애들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 부모는 상담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뒤는 동반자 역할로 살아가지만 부모로 살아가는 내내 이 역할은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 반복되는 역할 속에 제가 우리 부모님들께 드릴 말씀이 있어요. 아침마다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엄마가 저녁마다 널 위해서 기도해. 아빠가 너를 위해 저녁마다 기도해. 혹은 아침마다 기도해. 그럼 애들이 그럴 거예요. 자던데? 응? 안 하던데? 그러나 이런 이야기를 들은 아이들은 서로 교회에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이들이 알게 되죠. 내가 위기의 순간에 부를 이름이 있구나. 저는 그게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 오지 않는 그 아이들 마음속 더 깊은 곳에 하나님이 앉아있을 자리가 바로 그들이 부를 자리이고
그들이 위급한 순간에 부르는 이름이었구나라는 걸 어느 시점이 되면 깨닫는 시점이 오는데요. 그때 우리는 세상 말로는 철이 났다 하고 우리 말로는 거듭났다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